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오늘 대통령 발언입니다. 자, 어제 여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과 함께 잠시 뒤에 현관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53일 만인데 일부 유가족들은 항의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사이에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도 오가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밤사이 기온이 급속히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안전사고 주의하시고요.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12월 21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많은 눈 때문에 출퇴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지고 곳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고 내일 서해안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첫 현장 조사에 나서며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했는데 유족들은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상하고 물가 안정과 수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을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 청산과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들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번에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가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연결된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중학생들이 길 가던 4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며 웃기까지 했는데 이 영상이 범행 증거가 됐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평균 8.9% 올라 많게는 1년에 4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네, 뉴스나이트 오늘은 날씨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른 새벽부터 수도권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골목길 곳곳은 미끄러웠고 지하철과 버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혼잡스러웠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출근길이 흰 눈으로 덮였습니다. 빙판길에서 혹여나 미끄러질까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눈 밟아, 눈. 여기 맨홀 뚜껑 밟으면 죽는 날이야. 제설차가 아직 닿지 못한 가파른 고갯길. 바퀴가 헛돌면서 버스가 기어가듯 올라갑니다. 서둘러 집을 나선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하지만 이미 눈이 많이 쌓인 내리막길을 지나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걱정은 좀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오르막길이고 해서 미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배차 시간보다는 10분 정도는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은 평소보다 북적였습니다. 길이 미끄러워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눈바람에 몸을 떨기도 합니다. 출근은 어떻게 하더라도 벌써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또 연말이라서 약속이 퇴근 후에 있는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약속이 있어가지고 꾸미고 갈라 했는데 그냥 롱패딩 입고 왔고요. 눈 예보에 자가용 이용이 줄면서 출근 시간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은 그나마 평소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제설 작업으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상도 지하차도가 한때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눈으로 사람도 차도 모두 엉금엉금 조심조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폭설로 전기 공급 장치가 고장나면서 출근길 김포 골드라인에서 운행 지연이 빚어졌습니다. 원래도 지옥철로 불릴 만큼 사람이 몰리는 노선인데 더 극심한 혼잡이 빚어진 겁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국내 혼잡도 1위를 기록하며 출퇴근 시간마다 승객으로 가득 차는 김포 골드라인 경전철. 이번은 하필 출근 시간대 고장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평소보다도 더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쌓인 눈 탓에 전기 공급 장치에 장애가 생겨서 전체 21편성 가운데 5편성을 40분 동안 투입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배차 간격이 3분 20초에서 4분으로 늘어난 데다 눈으로 승객이 더 몰리며 역은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풍무역에서는 승강장에서 시작된 줄이 계단과 개찰구를 넘어 역 출구까지 이어졌을 정도였습니다. 3분 20초 간격으로 갈 거를 4분 간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혼잡해지고 열차 지연을 느끼게 되죠, 당연히.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역마다 안전요원과 경찰관들도 투입됐습니다. 그런데도 김포공항역 승강장에서는 여성 승객 1명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관계자는 눈을 모두 치우면서 노선 운행이 정상화됐고 오전 9시쯤엔 인파도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눈과 비가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2명이 숨졌고 울산에서는 200건 넘는 도로 결빙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차가 휘청이더니 도로 옆 벽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뒤따르던 차는 멈춰선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대전 도안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맞은편 도로에서는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들이 이리저리 뒤엉켜 있고 곳곳에 차량 파편들이 나뒹굽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도로 살얼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가 3m 다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택시 안에서 심정지 상태인 6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북에서도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눈길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포항에서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주 냉천터널 주변에서도 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눈 대신 비가 내린 지역에서도 추운 날씨에 빗물이 얼어붙으면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진례 분기점에서는 차 11대가 미끄러져 추돌했고 진례면 국도에서도 차 6대가 부딪혀 2명이 다쳤습니다. 울산에서도 도로 결빙 관련 신고가 경찰에 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울주군 성남사에서 배내골을 잇는 도로 등 6곳이 한때 통제됐었고 연쇄 추돌 사고로 큰 혼잡을 빚기도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 여주 탱크로리 전복 사고와 대전 지하차도 사고 등 오늘 오후 6시까지 집계된 교통사고는 26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기 14편이 결항했고 여객선은 6개 항로 7척의 운항이 중단됐으며 지방도로도 28곳이 통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피해는 서울에서만 계량기 동파 107건이 발생하는 등 모두 1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새벽 한방눈에 이어서 북극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서해안에는 30cm가 넘는 폭설이 또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안전사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눈은 새벽 수도권부터 시작됐습니다. 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에서 한방눈이 쏟아지며 도심은 순식간에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에 내린 눈은 최고 4.9cm, 강원도 평창 대화면에 14.3cm, 경기도 용인 20.3cm, 충북 제천에도 10.6cm의 눈이 기록됐습니다. 5km 상공으로 영하 4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밀된 가운데 지상으로는 강하게 발달하던 저기압이 우리나라 수도권 부근을 통과하게 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눈구름의 뒤를 이어 이번에는 북극 한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중부와 경북 내륙에 다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 사이에는 기온이 10에서 15도가량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특히 모레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우 강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한파 속에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또 눈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에 최고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최고 50cm 이상의 눈이 쌓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강풍, 폭설로 인해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뿐 아니라 시설물 피해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극 한파가 맹위를 떨칠 때는 날씨가 맑더니 추위가 풀리자 곳곳에 눈이 쏟아졌죠. 영상권으로 올랐던 기온은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 또다시 급강할 전망인데요. 극과 극을 오가는 변화무쌍한 날씨의 원인을 김진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례적으로 강한 겨울 한파가 나타났습니다. 북극 한파로 불린 현상의 원인은 바로 온난화입니다.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자 극지방의 한기를 가두고 있던 극제트가 약해지면서 한기가 중위도까지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12월 시작부터 나타난 한파, 그리고 일주일째 이어진 두 번째 한파도 북극 한기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확장한 한기 바로 오른쪽으로 상층 고기압이 강하게 저지선 역할을 하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며 한파가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쌓이며 추위가 더 심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고기압으로 막혀 있고 우리나라 북쪽 고위도 지역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쪽은 찬 공기가 유입되고 한파가 조금 누그러지면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며 서울에도 많은 눈이 쏟아집니다. 반대로 한파가 심하면 서해안과 제주도에 폭설이 쏟아지지만 서울은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다시 북극 한파가 시작되며 서울 하늘이 밤사이 맑게 개는 이유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휴일까지는 북극 한파와 블로킹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날씨는 유동적이지만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추운 12월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첫 현장 조사에 나서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특위에 복귀하면서 여야 합동으로 진행했는데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현장 조사에 앞서 녹사평역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닻을 올린 지 27일 만입니다. 여야가 힘을 합해서 진실을 잘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국정조사를 노심초사 바라보던 유족들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왜 이리 늦었느냐며 항의하던 일부 유족은 결국 실신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사과 받는 것도 싫고 지금 와서 진실 규명 웃기는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유족들 지금까지 장례 치느라고 정신없어. 이제 한 달 넘으니까 겨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참사 현장을 둘러보며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특위위원들은 이태원 파출소와 서울경찰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신고 대응과 근무 현황 등을 위주로 따져 물었는데 특히 당일 저녁 긴급 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는데도 부실 대응했던 이유를 집중 파고들었습니다. 21시경에는 코드 제로로까지 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그런 위험 신호가 현장으로부터 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112 상황실에서 충분한 경력 요소들을 현장에 출동을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 특위는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끝으로 첫날 현장조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활동 시한 45일 가운데 절반을 넘겨서야 우여곡절 끝에 여야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위는 금요일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찾아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 순항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기간 연장에 증인 채택 문제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이어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본조사 첫날을 맞아 여야 지도부의 일성엔 온도차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고삐를 바짝 당기자며 의지를 다졌지만 말씀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잘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데 깊이 참고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될수록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조사 기한을 더 늘릴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남은 기간까지 충실하게 조사하고 활동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충돌로 한 달가량을 낭비한 만큼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과 4일, 6일에 진행될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채택도 뇌관입니다. 야당에선 반드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논의해볼 필요도 있고 또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여당은 닥터카 논란에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부르자고 맞불을 놨습니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국정조사 정인으로 가장 먼저 채택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신의원 자신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진실규명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멀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태원 분향소에 30초간 머물렀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단횡단을 한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덕수 총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논란이 되자 총리실은 경찰관 지시에 따라 건넜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녹사평역 인근 도로. 자동차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횡단보도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본인이 먼저 신호를 개의치 않고 건넙니다. 한 총리를 뒤따르던 수행원들은 차량을 막아섭니다. 이에 자동차들이 급히 멈춰섰고 한 총리는 맞은편에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빠르게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아무렇지 않게 무단 횡단을 하는 모습을 황당해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총리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총리실은 당시 한 총리가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명했습니다. 무단 횡단이 논란이 되는 건 한 총리가 이태원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의 반발을 이유로 자리를 뜬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사과 대신 수고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난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분향소에 머문 시간은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획정부를 시작으로 새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특히 노조 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가경제자문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적폐 청산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그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됩니다. 최우선으로 노동개혁을 거듭 강조하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사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고 나온 건 노조 부패 문제였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기업 부패를 막은 첫 번째가 회계의 투명성이었고 그것을 강화해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했다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의 강화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부동산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전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일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아주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업무 보고 겸 회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꺾이지 않는 지속성과 마음이었다며 참석자들이 개혁에 대한 불변의 의지를 정부에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대 저성장 전망은 외환 위기 이후 처음인데 그만큼 최근의 복합 경제 위기가 엄중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수출 활성화에 집중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과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가시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1.6%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는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도 올해보다 70만 명 감소해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대 초저성장 전망은 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복합 경제 위기가 가시화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 안정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 지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중교통비 소득 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공제 확대 등 에너지, 교통,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 중심의 수출 활성화에도 역량을 쏟기로 했습니다.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금융이 지원됩니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이 10%로 상향되고 50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지원됩니다.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에 이어 국가 전략 기술로 새로 지정돼 세액 공제율이 최대 8%까지 높아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또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 4.0 전략이 추진됩니다. 모빌리티와 우주, 양자, 의료 분야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의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재정과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규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투기 세력으로 규정했던 다주택자를 공급 주체로 보고 주택담보대출 허용을 포함해서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고금리의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 시장, 내년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침체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로서는 연착륙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기로 한 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다주택자를 주택시장 내 공급의 주체로 보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상한은 3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 급등으로 지난 2020년 7월 도입했던 취득세 중과세율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달했던 취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2주택자는 조정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와 같은 기본세율을, 3주택자는 4%, 조정지역에서는 6%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 양도세 중과 중단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단기 양도세율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실수요들은 오른 금리에다가 대출 규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는 상황이면 구매력 회복이 좀 어려워서 거래 절벽 상황이라던가 가격 급락 상황을 방어하기 위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수요층은 이제 다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이다라고. 지난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사실상 폐지했던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개편합니다. 장기 매입 임대 대상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포함했습니다. 업계 예상을 넘어선 규모지만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 변수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초에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실거주와 전매 제한 규제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발표한 공공임대 50만 호를 포함한 270만 호 공급 대책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부동산 시장 방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번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14년 넘게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 가구와 고령 가구의 주거 수준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PIR을 보면 서울은 14.1배로 14년 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6년 8개월이 걸립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1배, 광역시 등은 7.1배, 도지역은 4.2배로 모든 지역에서 PIR이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20년과 마찬가지로 7년 7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 RIR은 전국 기준 15.7%로 2020년 16.6%보다 0.9%포인트 줄었습니다. 다만 서울은 21.3%에서 지난해 21.6%로 늘었습니다.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가구와 만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의 주거 수준 격차도 컸습니다. 청년 가구는 81.6%가 임차인이지만 고령 가구는 19.6%만 임차인입니다. 자가에 사는 고령 가구는 75.7%였지만 청년 가구는 13.8%였습니다. 거주 형태별로 봐도 청년 가구는 단독주택 비중이, 고령 가구는 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년부터 또 오릅니다. 가입 상품과 가입자에 따라 인상률은 다르지만 많게는 1년에 4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보험료 인상을 호소해온 보험업계. 금융당국과 막바지 협의 끝에 내년부터 평균 8.9%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실제 소비자가 더 내게 될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기와 상품 종류, 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의 경우 6%, 2세대는 9%대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출시 이후 보험료가 처음 조정되는 3세대는
평균 14%로 인상률이 가장 높은 반면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요율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동결됐습니다. 1세대 가입자가 보험료로 월 4만 8천 원을 내고 있다면 1년에 3, 4만 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1, 2, 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1년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주는 할인 행사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합니다. 4세대의 경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비급여 보장이 두텁지 않은 데다 병원에 가는 만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에만 130%에 달하는 손해율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고물가 속에 소비자가 지게 될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율을 고려하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하지만 현재 높은 물가 등 경제 상황에 따른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이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손해율이 낮은 자동차 보험료는 2%가량 내립니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고물가 부담을 나누어지겠다며 내년 2월 말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 내리기로 했고 나머지 대형사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인하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학생들이 길 가던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는데 어이없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랬다고 합니다. 스스로 찍은 폭행 영상이 범행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훈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일요일 새벽 대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향해 느닷없이 신발을 던집니다. 여성이 다시 학생들에게 신발을 집어던지자 이번에는 마치 태권도를 하듯 발차기를 합니다. 그만하라고 소리치지만 멀리서 달려와 여성을 발로 차고 여성은 도로 위에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돌아서는 여성을 또 때립니다. 심지어 폭행 상황을 카메라에 담은 친구는 이런 상황이 재밌기라도 한 듯 웃습니다. 이들 학생은 아무 이유 없이 길 가던 여성을 때린 거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지나가면서 이렇게 시비 걸어서 폭행이 된 것 같아요. 폭력에 이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점이 그렇게 되고 공동폭행.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촉법소년 나이를 넘어선 만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불법 체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초콜릿이나 과자 봉지, 심지어 여성 속옷까지 이용해 마약을 숨겼는데요. 이들에게서 압수한 마약만 소매가로 43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계단 위 현관문 앞에 상자 하나가 놓였습니다. 잠시 뒤 문을 열고 나온 태국인 남성이 상자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상자 안에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마약 야바가 들어있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2월 이후 광주 전남에서 압수한 신종 마약과 필로폰은 소매가 기준 43억 원에 달합니다. 갈수록 마약 밀수 단속망을 피하는 방식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소포 우편으로 온 상자에서 초콜릿을 꺼내 부수자 안에서 비닐에 쌓인 마약이 나옵니다. 평범해 보이는 커피나 과자 봉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여성 속옷 안까지 마약을 넣어 국내로 몰래 들여오는 겁니다. 붙잡힌 마약 밀수 사범 대부분은 태국과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주로 신원이 불분명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국제우편을 이용해서 마약류를 밀수를 하고 그러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기보다는 대리 수령을 하고 또한 대포폰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광주 전남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광주 전남 지역 밀수 마약은 2년 전과 비교해 엑스터시의 경우 4.8배, 신종 마약 야바는 11.8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로 불법 체류 외국인 13명과 내국인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단속한 마약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최근 재벌가 3세를 비롯한 유력층 자제들이 잇따라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번에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가 비슷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어제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정열 회장의 손자 홍모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근 남양유업과 범효성가 3세, 유학생, 가수 등 9명을 마약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홍 씨의 투약과 거래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17일 자택에서 홍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을 비롯한 3명이 이런 소식을 듣고 자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망을 가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판 중 국외로 도망간 피고인에 대해서도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수사기관은 김 전 회장이 밀항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지만 여전히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 처벌을 피한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 1997년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년 뒤 미국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재판 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길었던 재판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은 해외로 오래 도망 다녀도 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난해 재판 중 잠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700여 건으로 최근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면서 재판 불출석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해도 소용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재판 중에 도피한 경우에도 25년인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범죄자들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두고 장애인 단체와 서울교통공사 사이에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안을 통해 서울교통공사가 장애인 사망사고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서울시 지하철역 275곳 가운데 승강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곳에 승강기를 2024년까지 설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장현은 출입문을 막는 등 열차를 5분 이상 지연시키는 시위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번에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YTN 보도로 노조비 횡령 배임 혐의가 드러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횡령이 불거지자 노조를 퇴출시켰는데 정작 재판부에는 비리 위원장을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해 노조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정문으로 경찰관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후문에도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YTN 보도로 노조비 횡령 혐의가 드러난 지 7개월 만에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조 전 위원장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 소란과 몸싸움이 벌어질 걸 우려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질서 유지를 요청하면서 경찰 9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은 진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진 씨가 노조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허위 급여나 상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돈이 7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씨가 조합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거액의 조합 재산을 장기간 횡령했고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며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고 피해액 2억 5천만 원은 갚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씨의 범죄로 노조원들이 받은 상처는 그러나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한국노총이 위원장의 횡령을 이유로 건설산업노조를 제명하면서 채용이나 임단협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동시에 진 씨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내기도 해서 조합원들이 허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간부 한 명이 탄원서를 쓰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20명이 서명한 한국노총 명의의 탄원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은 쫓아내놓고 퇴출의 원인이 된 비리위원장은 감싼 한국노총을 향해 조합원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진병준의 개인 비리임에도 조합 전체를 제명해놓고 조합비를 횡령한 진병준 위원장을 법원에 선처해달라는 것은 도둑 넘은 용수에 주되 피해자인 조합원들을 내치는 격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산노조는 최소 9년 동안 7억 7천만 원을 더 횡령한 혐의로 진 씨를 추가 고소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의 일대 주주인 한전 KDN에 이어서 4대 주주인 한국마사회도 YTN 지분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기업 두 곳이 YTN 지분을 민간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서 YTN의 공영적 소유 구조는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 전량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진행한 표결 결과 매각 진행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YTN 지분은 한전 KDN이 21.43%, 한국마사회가 9.52%로 공기업들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과 보도에 개입하지 않아 YTN은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앞서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4대 주주인 마사회는 YTN 지분 매각에 부정적이었습니다. YTN의 최근 3년 당기 순이익 개선 흐름이 뚜렷하고 성장성이 높아 굳이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방송 매체의 특성상 말산업 홍보에도 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검토한 바가 없고 또 8월 말에 농식품부와 협의 속에서 혁신 계획안을 낼 때도 그때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후 YTN 주식 지분을 팔겠다는 방침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공기업들에 반영된 건데 앞서 일대 주주인 한전 KDN도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25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그런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혁신 차원에서 이거를 저희가 아마 그 TF에서 매각을 공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YTN 노동조합은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방침을 정부의 마사회 팔 비틀기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짜 기업 YTN을 팔지 않겠다던 마사회는 결국 굴복했다. 마사회 경영진은 자사의 손에 끼친 죗값을 받을 것이고 마사회를 겁박한 자들 역시 심판받을 것이다. YTN은 소중한 국민의 자산이다. 공기업들이 잇따라 지분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이제 YTN의 공적 지배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3월 초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요. 룰도 바쁘고 국민의힘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룰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룰에 대한 이제 계산이 좀 각자 이제 셈법이 있는 거고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조용하게 이제 주판 알을 튀겨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 당심으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유불리를 좀 계산해보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당심의 향방. 그러니까 100% 당심으로 한다고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 당심의 구조상 이게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가는 사실은 100%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 바뀐 룰을 전제로 해서
각각의 당권 주자들이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그 유불리를 계산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네.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주자들 열심히 주판화를 지금 튕겨보고 네.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당심 100% 여기에 결선 투표까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새 규합도 좀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 그리고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이런 가운데 김장연대 자, 이 얘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두 사람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니 김장 담그면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잘 담궈서 맛있게 식단에 올려놓으면 풍부하고 맛있는 음식 반찬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영양분도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데이트적인 그 정도 것이죠. 예, 장제원 의원의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장제원 의원은 뭐 자타공이 다 인정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오른팔 당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복심이라고까지 하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얼굴이 밝아질 때는요 자기 네. 뜻대로 될 때입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뜻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청와대 그러니까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윤심을 잘 이해하는 후보로 당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끌어가라라고 예. 하는 건데 지금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밑바닥의 어떤 룰들은 다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이제 또 상대 당이기 때문에 그 룰을 정하는 거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예. 하지만 정당 정치의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들은 이게 2004년부터 이제 국민들의 어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이 당원에다가 민심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그동안 이제 지역구도 그러니까 영남, 호남 이 지역구도로 이 당이 이렇게 갈등을 빚어온 부분들을 좀 이제 깨자. 왜 영남당인 보수, 또 호남당인 진보 이렇게 나눠져야 되냐. 그래서 이 중도나 다른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해야만 각 정당이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20년 전으로 퇴행하는 이런 혁신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안타까운 마음이시지만 어쨌든 개정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금요일 전국위원회만 통과하면 이제 완벽하게 개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제도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경남 혁신포럼이라는 곳에 김기현 의원이 또 찾아갔더라고요. 근데 지금 두 사람 연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배경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딱 지금 연대를 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약간 선을 또 긋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좀 교통 정리가 덜 된 걸까요? 그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계산이 아직 끝나지 제가 않았다. 예. 주판화를 튕겨본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당심 100%로 룰을 개정했지만 그 개정된 룰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알려진 장제원 의원이 선택한 사람이 과연 100%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신을 지금 하지는 못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만 명에서 거의 80만, 뭐 100만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의 2배, 3배 늘어난 그 새로운 책임당원들의 성향, 그분들의 세대, 또 그분들의 그 지역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당원 당규를 바꿔서 100% 당심으로 룰 개정을 하는 것을 현실적인 전제로 그냥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놓고 용산이 의중을 싫거나 아니면 장제원 의원이나 윤핵관 측에서 간택한 사람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정말 그건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리스크까지를 다 고려해서 상당히 깊은 분석과 확신이 서야만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야 빨리 김장연대를 공식화해서 이른바 이제 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윤심을 받아서 뛰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만약에 핵관의 좌장이라고 한다면 장제원 의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해서 이게 공개화했을 때 만약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그 후폭풍은 오로지 자기 몫이 네, 되거든요. 위험 부담이 있고. 예,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빨리 그렇죠. 연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밀당의 과정이 그런 계산의 셈법에 의하면 저런 그 화법이나 저런 워딩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네, 한때는 간장연대도 떴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김장연대 얘기가 나오는 거는 혼자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이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대구 돌면서 민심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자, 룰 개정과 관련해서 비윤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히 유승민 전 의원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명을 윤심의 힘으로 바꾸라면서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심의 힘이죠. 당원의 힘이고 이게 어떻게 국민의 힘입니까? 민심을 30% 그나마 하는 것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당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1인 독재 사당을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당을 100% 장악해서 이제 해 바뀌면 바로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윤석열 사람을 심기 위한 겁니다. 그게 사당화인 거죠. 왜 우리 국민의힘 정당이 언제 이렇게 무슨 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비슷하게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정당이 됐냐. 저는 정말 한심한 거죠. 네, 비판 수위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1인 독재 사당화를 위한 작업이다. 국민의힘이 친윤 대표를 세우려는 목적이다. 유 전 의원은 다음 총선 공천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근데 윤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당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예. 따져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영선에 정치 입문한 지 1년이 채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이 권력이라는 습성 때문에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인데 참 창피한 일이 국민의힘에서 저희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사당화 된다고 그렇게 비판해도 국민의힘이 당원 100%라는 부분들이 대통령이 언급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닷새 만에 지도부 의결하고요.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의총도 안 거치고 통과 당원당규가 개정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을 막기 위한 하나의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 너무나 한심한 웃기다라고 표현하는 거라서 저는 독한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이고 저는 이러다가는 이 입법부 특히 국회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기를 보좌하기 위해서 진짜 무슨 용산의 출장소가 되는 그러니까 입법부의 선출직, 국민이 이 선출한 선출직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용산의 또 하나의 여의도의 출장소의 공무원 같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부끄러운 행태가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룰을 개정해서 대표를 뽑고 대통령의 사람들이 만약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다. 이거를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의 분석처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승산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이제 수도권 승부처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아무래도 호남에서 압도적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또 영남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 그 승패를 결정짓는 관건은 수도권 승부처입니다. 근데 수도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몇천 표 차이도 나지 않는 박빙의 지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른바 스윙 보터라고 하는 어떨 때는 국민의힘을 찍었다가 어떨 때는 민주당을 찍기도 하는 그 중도층의 무당파 이런 분들이 그 당시 그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도층과 이른바 스윙 보터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당 지도부 그리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아직 그 대통령실이나 지금의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일단 대통령과 호흡이 맞지 않는 그리고 대통령과 거세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그런 당 지도부는 일단 배제한 채로 일단 시작해보자라는 게 이제 우선적인 과제였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다들 뭐 이야기합니다만 유승민 의원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저변의 공감대가 일정 정도 있어서 이번에 논란이 있었지만 당신 100%로 룰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화 작업이 충분히 했느냐 그리고 의총이든 뭐든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확실한 설득의 과정이 있었느냐라는 절차적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현실인 거 그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제가 유승민 의원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나와서 그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제기입니다.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예. 할 수 있는 문제제기입니다만 말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아까 나온 것처럼 1인 독재 사당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비유를 하면 네. 이 당원들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또 뽑아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대들면 과연 이게 당정 간에 이게 호흡이 잘 맞을까? 그렇게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당장 이런 앞서 우려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얘기한 뭐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이 말에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당 대표가 되려면 야당의 지지가 아니라 당원들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근데 마음을 얻는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신 100% 룰 개정이 된 것을 일단 논란 여부는 차치하고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제가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라면 그 당신 100%로 바뀐 걸 오히려 수용하고 왜냐하면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당당하게 바뀐 이 제도에 의해서도 나는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네. 자신 있게 저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심을 얻기 위해서는 저런 식의 화법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고 조금 더 대통령의 좀 열린 마음을 좀 가지는 그리고 대통령과 화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런 접근법이 오히려 유승민 의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민심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서도 룰 바뀌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도 보이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최근 행보나 이 속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간장연대가 있었잖아요. 네. 아직 버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련을. 미련을 버리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차이 같아요. 어떤 정치적인 뭐 스타일이 다른 거겠지만 유승민 의원은 이 불합리에 대해서는 한치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발언들이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간장연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룰은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게 민심이든 당심이든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그냥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제일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장제원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원장 하면서 나름대로 이면에 여러 가지 인수위원장 하면서 본인 사람 못해서 이제 당을 좀 이렇게 넘겨주겠다, 권한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또 버림받았어요. 암묵적으로. 암묵적으로 좀 받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이고 있어서 네. 좀 그 안철수 의원의 정치 인생이 참 안타깝다. 그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총리설도 나왔었는데요. 그 카드는 아니었고요. 지금 의원으로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얘기들이 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안철수 의원 앞으로 그 당대표에서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나온 걸로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일단 일반 국민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했을 때는 민심으로 치면 유승민 의원이 이제 압도적으로 좀 앞서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 유승민 의원의 좀 숫자가 줄어들면서 나경원 안철수 정도가 이제 앞서가는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심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당신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유승민 후보가 좀 뒤처지는 불리한 결과가 있지만 안철수 나경원 후보는 그대로 지금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김장연대 이야기에서 이른바 핵관 쪽에서 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김기현 대표도 조금 오르긴 오랐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후발주자에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좀 불투명한 구조 속에서 안철수 의원 스스로는 그렇다면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을 분명히 엿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다시 또 간장연대를 통해서 장제원 의원하고 손을 잡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되면 제가 간장연대 말고 안철수 유승민 연대는 혹시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혀 불가능합니까? 두 분의 성격을 제가 잘 아는데 저도 잘 겪어봤고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과 이제 국민의당 같이 봤고 유승민 대표 시절에 바른미래당으로 합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두 분 다 양쪽 대주주였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 역할을 해봤습니다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의 또 이 전대 룰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안철수 후보 참 너무 순응하지 않느냐. 너무 그냥 순응한다. 너무 굴복한다. 이런 식의 또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두 분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또는 정치 역정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유승민 안철수 연대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좀 잠깐 보태면 끼어드는 건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이 왜 기대를 못 버리냐면 어차피 당원 100%를 했던 거는 유승민 의원만 아니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이 기대치 못 미치는 효과를 내면 안철수 의원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분명히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변수가 이제 이게 무슨 쪽집게 일타 강사 같습니다만 네. 나머지 하나 오늘은 변수가 전망해 보는 거니까요. 대통령 용산의 이제 간택이죠. 의주. 용산의 간택인데 예. 용산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이제 김장연대로 공개화되면서 이제 김기현 후보를 내심 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만 왜 그러면 안철수 의원을 간택을 아직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은 대권 주자로서 이미 항상 상수화돼 있기 때문에 대권 주자가 대통령 임기 초반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대표로 했을 때는 삐그덕거릴 수 있고 서로 계산법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좀 변수들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내년 이제 개각을 앞두고 내각 차출론도 나오는데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은 다 손사래를 치는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뭐 지금 현직 장관으로 있고 국무위원 자격인데 내년 3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손살을 치고 지금 직분에 김근식 실장님이라도 그럼요. 안 하겠다. 정치적 문법으로는 저렇게 답변하는 게 제일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워낙 지금 계산법이 좀 복잡해지게 새로 지금 주판 하나를 튕겨봐야 되고 용산에서도 누구를 선뜻 결정을 해서 확정을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고 그다음에 윤핵관 측에서도 이게 확실한 분석하에서 100%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지금 불투명한 시계조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런 차출로까지 나오는 거죠. 네. 워낙 뜨질 않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런 분들이 이제 권영세 장관, 원희룡 장관 등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결국은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대입을 해보고 그 가능성을 올려놨을 때 안철수 후보든 뭐 나경원 후보든 뭐 유승민 후보 등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계산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변수는 이분들은 그 스케줄상으로 일정상으로 과연 3월 10일 전당대를 앞두고 지금 장관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10일 전당대회면 적어도 50일 정도는 전당대 기간에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40에서 50일 정도는. 그럼 그 전에 전당대 날짜를 공고를 해서 후보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따지면 적어도 1월 말 2월 초 최소한 그때는 저분들은 당대표에 나올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어야 되는데 1월 초에 개각을 한다 하더라도 장관 청문회를 거치고 후임자가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 과연 그 부분을 자기들 스스로의 임의의 스케줄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계산도 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또 일정상도 조금 힘들어 보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정당 정치 얘기하시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18년 만에 국민 여론조사를 없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조수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남긴 여러 가지 후유증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좀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그 후유증이 뭔지 설명을 안 했잖아요. 조수진 의원께서 단지 그냥 후유증을 남겼다. 저는 솔직히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왔을 때는 정말 보수 혁신이 제대로 돼서 되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민주당은요. 아 우리도 이거 변화를 해야겠구나. 근데 권력 다툼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잘 써먹고 토사구팽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보수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오랫동안 뭐 저 정당 정치를 봐왔는데 따지고 보면 그 당내에서 뭐 당신과 민심에 유불리가 있어서 7대4, 6대4, 뭐 8대2 이렇게 싸운 거는 봤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워낙 민심이 많이 나오니까 민심을 아예 없어버리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18년 만에 보고 야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오랫동안 수십 년을 성장시켰던 정당 정치를 후퇴시키지? 이게 혁신은 아니겠죠. 혁신이라고 주장하면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하는 혁신은 없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후유증이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유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제가 조금 첨언하면 이준석 후유증이라고 이제 조수진 의원이 이야기한 건 설명을 제가 짐작해 보면 그 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 집권 여당의 대통령 사이의 불화, 갈등, 그 다음에 그 퇴로 없는 이 기관차처럼 마주치고 달리는 모습이 과연 누구한테 대선 후보 시절부터 그렇습니다.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폭풍을 몇 달 동안 몸살 톡톡이 앓았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결과를 봤을 때 누구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선출돼서 5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임기이고 그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당대표의 현직에 있는 분 사이에 이 케미가 맞고 서로 화합을 하면서 서로 조정을 하고 원만한 당정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일단 제일 우선적인 전제 조건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그 강대강으로 부딪혔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누구의 탓을 하기 이전에 당원들은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 뭔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사불란하게 겁니다. 움직이는 맞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당원들한테는 그렇죠. 또 의원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반면교사로 느껴지는 거고 반면교사로 느껴졌을 일사불란해진다는 게 뭐 용산에서 무슨 지시를 내리면 무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출장소처럼 당에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올바른 당정 관계가 서로 대화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당정 관계에 대한다는 것만큼 교훈을 받았다는 거죠.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고려대 특별 강연을 한다고 해서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국정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현장 조사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너무 늦어서 죄송하죠. 너무 늦어서 유족들한테 죄송하고 현장을 쭉 보니까 유족들이 실신하신 분도 나오고 참 이게 정치가 이래서 되냐.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뒤늦게 합리한 거는 정말 잘했고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근데 이제 그 이면에 보면은 그 너무 유족들 분들에게 2차 가해야 하는 좀 막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시작 전에 이런 부분들도 사과를 하고 좀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오롯이 정쟁,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오롯이 책임자 규명과 진상 파악,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이것이 유족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한덕수 총리도 지금 나오고 있고 뭐 신영현 의원도 나오고 있고 물론 그게 좀 오해 소지나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참사의 원인, 당시에 왜 국가가 없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늦었지만 더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덕수 총리 그리고 신현영 의원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희생자 분향소를 찾은 이후에 무단 횡단을 하는 영상이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가져오십시오. 예예. 돌아가세요. 이겼습니다. 예. 총리님 혹시 유족분들께 와서 어떤 말씀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오신 겁니까? 장관 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총리님? 정부 쪽에서 여러 번 밝혔으니까요. 어떤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대답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대답할 수가세요. 아, 총리. 대답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내일도 오실 건가요? 네. 분향소를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유족항에 30초 만에 발길을 돌려서 그것도 논란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빨간불일 때 횡단을 해서 이것도 논란입니다. 지금 뭐 총리실에서 해명이 나오긴 했어요. 경찰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 거나 나오긴 했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예고 없이 한덕수 총리가 일단 현직 국무총리인데 예고 없이 저 합동 분향소, 시민 분향소를 찾아왔던 것은 제 의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유가족 측에서 대책회의를 만들고 지금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왜 찾아오지 않느냐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총리 입장에서 정말 갑작스럽긴 하지만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저는 불시에 방문을 해서 분향을 하려고 했던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유족 측이 막아선 거죠. 막아서서 공식 사과 없이는 분향을 하지 마라라고 거세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서 좀 더 유가족들의 그 외침을 더 들어주고 또 유가족에게
자기가 그 한덕수 총리가 이 분향소를 찾아온 그 의도와 진정성을 좀 더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발길을 돌렸고요. 돌린 상황에서 보니까 얼마나 또 좀 먹먹했겠습니까? 그 분향소에 가서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갔는데 그 발길이 되돌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앞이 꽉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자리를 빨리 뜨고 싶은 마음에 제가 볼 때는 총리가 그 빨간불인데도 가겠다 결심한 것보다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의전서열이 한 3위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로 다 경호팀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화면에 나타나는 걸 짐작한 데는 잇따른 그 곤혹스러운 질문이 계속 제기되니까 경호팀에서 아마 경호팀의 독자적 판단으로 빨리 건너편에 있는 차로 모시자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고도 된 이런 상황인데 당황하셨는지 뭐 건너가는 저런 장면도 보셨습니다만 또 중간에 악수도 하고 그러십니다. 이게 저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들은 물론 이제 한 나라의 국무총리니까 작은 것도 참 잘 살펴야 되죠. 국민들이 보기에 왜 그런 것도 안 지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뭐 해프닝이라도 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선의를 가지고 유가족 분향소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런 건 주의를 살피지 못했지만 저는 조금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게 지금 옆에서 지금 분향소 옆에서요. 지금 좀 보수단체, 극우 보수단체 하시는 분께서 계속 지금 야유를 퍼뜨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도 싶은데 그 한덕수 총리가 가시면서 물론 확인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고 악수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유가족에게 야유를 퍼뜨리는 그 극우 단체 회원과 약수를 하고 갔다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다. 결과적으로 그게 저는 더 적절치 않다. 신중하게 좀 더 접근하고 살피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좀 가볍게 얘기하면 별 생각 없이 가지 않았냐.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호등 부분도 그렇고 구구단체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와서 이 이태원 참사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또 지니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그런 상황 보고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하시죠.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유가족에게는 욕먹고 30초 만에 돌아서고 그 구구 보수 세력으로서 옆에서 이태원 참사 가족들에게 야유를 지금도 쏟아내고 있는 그분과는 악수를 하고 갔다. 저는 그거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 중에 그러니까 2차 가해성 발언을 해온 분들, 뭐 총리가 이분이 그분인지 알았을지는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어쨌든 유가족들이 공식 사과 아니면 받지 않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로 30초 만에 돌아선 이 장면도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또 한 분, 신현영 의원, 지금 닥터카 탑승에 대해서 오늘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직접 이 닥터카를 불렀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딤의 출입증이나 조끼를 이제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의사 출신이고 또 명지병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참사가 났을 때 자기 국회의원이지만 현장에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겠다. 의사라는 전문성을 살려서 뭐 이런 생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믿고 싶고. 왜냐하면 예전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의사이기 때문에 코로나 현장에도 그렇고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사실은 순천향 병원 가서 많은 봉사를 또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믿어지기 힘들 정도의 굉장히 좀 의도적인 여러 가지 좀 지금 문제점들이 생겨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닥터카를 타서는 안 되는 현직 지금 국회의원인데 응급 의료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닥터카를 탑승했다는 거고 그것도 닥터카를 자기 집 앞에까지 불러서 타고 갔다라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이 도덕적인 해이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거기에 치과 의사인 남편이 동승했다는 점 아닙니까? 딤의 팀이 타는 닥터카에는 그 응급의료팀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타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불법입니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서 한 건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15분 그 현장에 머무르면서 사진 6장 찍은 것밖에 없고 6장이 고스란히 신현영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그 참사 현장에 신속히 가서 그것도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타고 가서 자기 SNS 홍보용으로 찍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지 않아요. 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거 외에는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국회의원이 그 민생을 돌보고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참사 현장에서 자기를 홍보하는 데만 온통 신경이 써 있는 것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납득하기 힘든 저런 망언과 저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뭐 이 상황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야당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신현영 의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건은 저 무단횡단이나 이런 건이 아니라 원래 국무총리로서 그렇죠. 그 뭐 재난안전의 네. 책임자로서 이제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고 신영영 의원 부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건 좀 과하죠. 정치 공세를 하려는 겁니다. 국정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 중심으로 참사에 진짜 정부가 국가가 어디 있었는지 그거를 밝히는 것이지 신영영 의원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사퇴를 하셨고 근데 저는 봐서는 신영영 의원을 그 기사를 보면 신영영 의원이 전화를 해서 불렀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설마 신영영 의원한테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불렀으니까 오지 그 구급차 닥터카가 AI는 아니잖아요. 불렀으니까 왔겠죠. 그다음 명지병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전화 통화를 했을 것인데 저는 좀 100번 여러 가지가 좀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이 말하자면 신영현 의원이 이 이태원 참사가 터지면서 본인이 의사로서 그리고 디메트 이 수료를 한 의사들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메트를 수료한 의사가 극한 좀 일부예요, 극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역할이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좀 그런 거를 다 살피지 못하고 한 15분 정도를 늦으면 안 되는데 내가 가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 뒤늦게 현장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선의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을 너무 악마화시켜서 이게 이태원 참사의 모든 책임인 것처럼 하는 부분들은 잘못하면 이태원 이 국정조사를 흐트러뜨리는 정쟁으로 이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지만 제기되는 의혹이라든가 증인 채택 이런 요구는 조금 그래서 과하다. 이쯤에서 이제 일단락하는 게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기획재정부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가운데 노동개혁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부패도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그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노조부패를 3대 부패로 딱 규정을 했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노동개혁 계속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화물연대 이제 파업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좀 그 안 좋은 시선으로 봤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법대로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화물연대가 스스로 이제 파업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마 일종의 이제 그 경험을 좀 그 사례로 삼아서 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좀 드라이브를 좀 거는 것을 보입니다. 그럼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때 당시에 강하게 불었던 이른바 이제 민노총으로 표현되는 이런 전투적 조합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동안에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독재 정권 군사 독자에서는 노동조합이 워낙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화의 열린 공간 속에서 민노총을 만들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투적 조합주의가 굉장히 많은 그 지지를 얻었죠. 근데 그것이 벌써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4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 전투적 조합주의 노수를 너무 지금 그 고수하고 있는 민노총 자체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투적 조합주의 그리고 정치 우선주의 노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는 민노총 지도부의 과도한 구시대적인 투쟁 행태
조합 운영 방식은 저는 정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단호히 저는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도 국민과 함께 좀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저는 여야나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공감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좀 지나치게 너무 또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3대 부패로 집어넣는 건 좀 과도한 표현이다. 부패라고 했을 때 공직자 부패는 예. 당연히 이건 진짜 부패 범죄에 관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다고 서로 의심되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도 공직자 부패 아니겠습니까? 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다음에 기업 부패는 과거에 많았죠. 정경유착이 굉장히 노골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건 IMF를 겪고 나서 기업도 상당히 투명해진 건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 부패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죠. 근데 그런 공직자 부패, 기업 부패 같은 급으로 노동 부패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패를, 예. 물론 이제 노조가 지금 여러 가지 그 투명성이 좀 굉장히 낮고 그리고 노조의 활동비나 조합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내부 감사에 의해서만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한 회계 절차나 투명한 예산 공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이 됩니다만 네. 이걸 3대 부패로 노조 부패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 전투적 조합주의라는 민노총의 개혁을 바라는 노동개혁의 어떤 드라이브가 과도한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최근 노동 문제 얘기하면서 20대 지지율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역풍이 불 수가 있는 역풍이 불 거죠. 수도 있다. 자, 우리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 얘기 앞서 이제 듣고 오셨는데 이게 지금 노조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좀 저준하는 것 같아요.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라는 것도 뭐 국가도 그렇지만 노조라는 건 조합원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의 뜻을 잘 반영해서 조합원들이 뽑은 조합원의 지도부가 조합원의 의견들을 잘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맞는 의견들을 다시 결과물로 얻어내는 건데 지금 노조법에 보면 우리 국내 노조법을 보면 이게 다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ILO라고 해서 국제노동기구에 준하는 수준에서의 노조법들이 정해져 있고 회계 투명성도 노조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에 하나 뭐 조합 지도부가 그런 투명성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다 노조법에 있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좀 형해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노조 자체 내에서 뭔가 자율과 자치성을 가지고 하도록 해야지. 아까 김근수께서 얘기한 대로 노조 부패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화물연대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좀 뭔가 지지를 얻은 느낌이 있다 보니 야 이거 노조를 한번 이거 뭔가 부패 집단으로 규정해서 뭔가 바로잡고 하면은 내 지지율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좀 판단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 점에서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 제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거는 노조가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지 정부가 법치라는 이름으로 법의 잣대로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법으로 구속해서 그 조합 구성을 바꾼다. 이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은 아니다. 예.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18일에 한덕수 총리가 노조의 재정 운영 등에 대해서 과단성 있게 이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어제 하태경 의원이 또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 발언까지 당정대가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국정의 가장 우선순위로 이 노동개혁 문제를 올린 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인기 없어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노총 중심의 전투적 조합주의 그다음에 정치 우선 투쟁 노선은 다들 그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차근차근 뚝심 있게 저는 노동개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야기 나온 횡령 사건도 아까 YTN 뉴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예. 왜냐하면 깜깜이식으로 자기들끼리 자기 사람끼리 예. 끼리끼리 모여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노조위원장이 되고 산별노조위원장이 되고 전국위원장이 되면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다음에 정부 예산도 사실은 적지 않은 돈이 투입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하태경 의원이 발의를 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참에 노조도 뭐 한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사실 노조의 엄청난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받기 때문에 그 돈이 상이 적지 않고요. 예. 그들도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하나만 만들어도요. 사단법인이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면 그 등록관청에 매년 한 번씩 회계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미향 사건 다 기억하십니다만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정신대도 왜 저렇게 문제가 돼서 회계적으로 부정이 있었는지 드러났냐면 그 정부 행정관청에 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부정으로 회계를 했기 때문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엄격한 그 행정 절차에 의한 그 감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노조는 거기서 지금 열외에 있었던 거거든요. 바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도 뭐 무작정 밀어붙일 게 아니라 노조와의 대화도 하고 야당과의 협조도 구하고 시민사회와의 대화도 해서 적어도 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선진국 수준인데 그 민노총, 한노총 같은 거대한 전국적 노동조합 조직이 회계의 투명성만큼 보장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의 주인이 조합의 주인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언제라도 우리 돈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봤을 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저는 정확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을 보면은 민주노총의 연간 조합비가 1,700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노총은 사업비 총액이 200억 원 수준이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이제 3대 부패다 언급한 데 대해서 근거를 대지 못하면 남은 임기 내내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조는 좀 약자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예, 기업 보통 그랬죠. 과거의 노조와 과거에는 지금의 노조지만 보는 시각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업은 강자고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나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국가가 준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매년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국민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조합원들한테 보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낸 사람에게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국가가 조합원들이 낸 돈까지 다 공개하지 않으면 이건 부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개입이다. 이게 얘기했던 국제노동기구에서 얘기하는 이 노조의 활동에 대한 침해, 자율성, 침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제 여당에서 나온 입법들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과도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입법을 좀 과다 입법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노조법이 있는 것만 보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거를 이 국민들이 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든 이 조합 지도부가 뭔가 저번대로 돈을 가지고 뭔가를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일부는 있지만 그런 것처럼 비춰지게 해서 뭔가 노조의 개혁이 곧 노동개혁이다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은 좀 잘못된 방향 같다.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도 좀 강해 보이고 노동계 반발도 거세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린 눈과 비가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빙판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미끄러지는 일이 속출했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한 다리에서 택시가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뒤집힌 채 물에 빠진 택시 안에서 심정지 상태인 6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 지역 도로 모습인데요.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오전 6시부터 도로 결빙 관련 신고가 2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는데요. 울주군 성남사에서 베네골을 잇는 도로와 범서 문수 애시양 아파트와 장검 IC를 잇는 도로 등 6곳이 한때 통제됐다가 해제됐습니다. 특히 문수 애시양 아파트에서 백천마을 입구로 이어진 도로에서는 차량 10여 대가 미끄러지는 등 사고가 잇따라서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오전 7시쯤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한 국도가 찍힌 영상입니다. 교량을 지나던 화물차가 미끄러운 듯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입니다. 자, 그 순간 이렇게 차가 좌우로 휘청휘청하더니 차선을 넘어가는데요. 뒤따르던 승용차는 화물차로 가까스로 피했지만 급하게 핸들을 꺾었던 만큼 균형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운전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차들이 미끄러진 건 도로 위에 살얼음 때문인데요. 이런 빙판은 동트기 전 가장 추운 새벽 시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경우처럼 교량 위나 터널 끝 부분에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빙판에서는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눈이 쌓이거나 길 전체가 빙판으로 변한 도로보다 중간중간 암초처럼 숨어있는 이런 살얼음 부평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기록적인 폭설로 주민이 집 앞에서 눈에 파묻혀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시 폭설과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는 예보가 나와서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한 치 앞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는 눈. 도심에 출동한 구급차까지 옴짝달싹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동네 주변에 길을 내려고 삽을 들었지만 쉼없이 내리는 눈에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틀간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일본 니가타현 일부 지역은 어른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눈이 쌓였습니다. 외곽 도로에는 눈에 갇힌 차들이 수십 킬로미터씩 늘어섰습니다. 타이어가 浮いちゃってチェーンが効かないんです。 폭설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70대 주민이 집 앞에서 눈에 파묻힌 채 발견됐다 결국 숨졌습니다. 지붕에서 쏟아져 내린 눈에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2만 가구 가까이 정전 피해가 발생하면서 추위를 피해 차 안에서 난방을 켠 채 머물다 사망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폭설 지역에는 철도와 도로 운행이 어려워 생필품 등의 운송 역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一切入荷がなくて、で現在こんな状況です。こんなことが分かればね、もうちょっと前に買っておいたかも。 눈은 잦아들었지만 이번 주말 다시 큰 눈이 예보돼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不要不急の外出を控える。やむを得ず外出する場合には公共交通機関の運行停止や道路の通行止めなどの最新の交通情報を確認する。 일본 정부는 폭설 피해 지역에 자위대를 보내 제설 작업과 도로 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이 작성한 구조 상황 보고서에 부상자가 100명이 넘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작성됐다가 뒤늦게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소방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구조 상황 보고서 17보까지는 밤 11시 7분에 부상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 18보부터는 해당 내용이 빠졌는데요. 20명 이상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방은 인근 시도의 소방력까지 총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해야 하지만 참사 당일에는 밤 11시 48분에야 대응 3단계 발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소방이 대응 단계를 늦게 올려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을 피하려 일부러 내용을 삭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4개 종교단체는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희생자를 향한 입에도 담기 힘든 무차별적인 혐오와 비하, 모욕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가 유가족에 대한 질책과 조롱 등의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군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내년 한미연합훈련에 적용합니다. 대규모 연합 상륙훈련을 비롯해서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 연습을 사실상 부활하는 등 전반기에만 20여 개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효리 기자입니다. 4년 만에 한반도로 출격한 현존 최강 전투기 F-22 랩터와 전략 폭격기 B-52.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시사한 직후 모습을 드러내며 북한에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약속했던 상시 배치에 준하는 수준의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내년 국방 운영의 중점 사안으로 두기로 한 겁니다. 이런 실행력 강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한 실전적 연습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내년 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규모와 종목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쌍용 연합 상륙 훈련을 재개하는 등 20여 개의 한미 연합 훈련을 과거 독수리 연습 수준으로 집중 시행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독수리 연습이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인데 북한이 최근 강대강 대응 전략을 보이는 만큼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 돌파의 차원에서 하나하나 대부분의 그 훈련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과감하게 아마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신들의 훈련용 목적과 대응용 목적, 또 과시용 목적을 혼합해서 상당히 그 공세적으로 아마 국방부는 또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고위력, 초정밀 타격 능력 향상을 위한 투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삼축체계 운용을 지휘할 전략사령부는 내년 1월 합동참모본부 핵 대량 살상무기 대응본부 신설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반미 공동전선을 형성한 중국과 러시아가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력 시위에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에는 안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합동함대를 구성한 중국, 러시아 해군이 실탄 사격과 봉쇄 연습을 벌입니다. 2012년부터 양국에서 번갈아 진행해온 연례훈련으로 올해엔 중국 동부 저장성 앞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펼쳐집니다. 타이완과 불과 300km 떨어져 있고 일본 난세이 제도와도 지척입니다. 최근 미국의 타이완 무기 수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에 대한 견제로 풀이되는 이유입니다. 실제 중국은 항모전단을 오키나와 해역에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관영지를 통해 일본의 군비 증강은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靠渲染中国威胁为自身强军扩武寻找借口的图谋是不可能得逞的。 최근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한미연합 공중훈련과도 각이 섭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경고였지만 그 너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측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We also have the B-52, which is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capable. But I'm confident that we continue to maintain the bomber capability that we need to deter adversaries.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푸틴 실각설까지 나도는 마당에 군사적 밀월 관계를 과시한 중국과 러시아. 훈련 개시와 동시에 푸틴의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의 나라와 시진핑 주석과 깜짝 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维护国际和地区和平稳定的决心能力，进一步深化中俄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 한미일 대 북중러,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력 시위에 동북아시아엔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안보 한파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 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기요금은 약 20% 인상됐으나 한전의 적자는 올해 말 기준 34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년에서 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다면 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고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에 도입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차고 송금 발생 빈도와 금액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고 송금을 한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금전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고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감염 비율은 물론 BN.1 변이의 검출률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발표 이틀을 앞두고 BN.1 변이 확산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BA.5는 지난 7월 말 검출률 50%를 넘으면서 국내 우세종이 됐습니다. 그 뒤로 넉 달 넘게 우세종 자리를 지켜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4주 동안 검출률이 꾸준히 줄어 이달 둘째 주에는 5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사이 BN.1 변이가 점유율을 높이며 20%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BN.1은 켄타우로스로 불린 BA.2.75의 세부 계통으로 면역 회피 능력이 좀 더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면역 회피 능력이 BA.2.75 대비해서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면역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유행 추세에 대해서는 그 BN.1의 확산이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2번 이상 걸리는 재감염 역시 유행 규모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달 첫째 주에는 그 비율이 16%에 육박했습니다. 재감염이 증가하는 동안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지난달 말 5만 3천 명에서 이달 둘째 주 6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유행 증가세가 계속되면 이르면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실내 마스크 완화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급락하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연말 모임 증가 등으로 개인 간 접촉도 늘면서 이번 재유행의 진행 양상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BA.5와 BN.1 등 현재 검출되는 바이러스들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만큼 오미크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이가 백신을 접종하면 중증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효과적인 항체 치료제가 있는 만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앞으로 BN.1의 확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어천도 해상에서 1,800톤급 소형 화물선이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침몰했습니다. 다행히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9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오점곤 기자입니다.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소형 화물선이 침몰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8시 50분쯤. 군산해경은 곧바로 구조대를 현지로 급파하면서 인근 선박에 구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어선이 침몰하는 소형 화물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한국인 승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승선원 3명이었습니다. 마침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 비호가 해경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해 해상으로 탈출한 승선원 9명을 오전 10시 4분께 전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승선원들은 해경 경비함정으로 옮겨진 뒤에 군산항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된 사람 가운데 2명은 저체온증을, 1명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선원들이 구조된 이후에 계속 기울던 사고 선박은 최초 신고 2시간쯤 후인 10시 50분쯤 바다로 완전히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침몰한 선박에서 유류등이 유출돼서 해양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방제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어청도 해역은 흐린 날씨를 보였다면서 선박이 왜 갑자기 기울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다시 전국을 꽁꽁 얼리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날이 무척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부와 경북 북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철원 영하 14도,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추위 속에 내린 눈이 얼어붙거나 녹았던 눈이 얼어 살얼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낙상 사고와 교통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6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대구 영하 1도에 머무는 등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또다시 눈이 내립니다. 주말까지 호남의 많은 곳은 30cm 이상, 제주 산간에는 50cm 이상의 눈폭탄이 떨어지겠고 그 밖에 서해안에도 최고 25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